경상도 바다로의 1차 출전에서 이틀에 걸쳐 옥포해전, 하포해전, 적점포해전을 치르면서 모두 42척의 외선을 수장해 사라지게 한 이순신은 선조의 파천 소식을 접한 군사들의 급격한 사기 저하와 정비, 재보급 등을 위해 출전 6일째 되는 날에 전라 좌수영으로 복귀했고, 다음 날인 1592년 5월 10일에 출전 과정에서의 일들과 전공 등을 보고하는 장계를 작성합니다. 이 장계에서 이순신은 경상도 현지 백성들의 비참한 처지와 왜적들의 동태, 향후 왜적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한 대비책 등을 말하면서 전장에 임해 옹균이 저지른 행위들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잘못을 단순히 지적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수의 그런 불합리한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됨을 알리기 위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선조와 조정은 그랬던 옹균의 책임을 따져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훗날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선조와 조선 조정이 상황을 판단하는 무능력한 인식과 더불어 분당을 이룬 당시 조선 정치의 부패함이 그만큼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겪지 않을 수 있었던 전란을 초래했고, 전라 좌수군보다 더욱 우세한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서도 외적이 침략에 제대로 대응 한번 하지 않고 판옥선 등을 스스로 폐기 처분하고 도망한 경상우수사 옹균과 경상자수사 박홍 등을 군율에 따라 즉시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외적을 피해 도망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게 해 임진왜란 초기 외적의 세력이 더욱 불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순신은 장계에서 외적에게 포로되었다가 구출된 14세 어린 소년의 말을 통해 외적이 침략 초기 부산진 상황에 대해 말하기도 했는데, 이름을 윤백년이라 하는 14세 어린 소년은 처음에는 조선 군사로 징집되었다가 외적에게 포로된 경우였으니, 있던 군사들은 모두 도망하여 다급해진 당시 조선이 행한 군사 징집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윤백년은 14세로 동네 동면 응암리에 살던 백성입니다. 아비는 다대포 수군 군졸이었으나 외변이 발생했을 때는 그 생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미는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양인이었지만 일찍이 죽었고, 친가와 외가 조부모 또한 알지 못합니다. 백년은 기장에 사는 새로 뽑힌 김진명 밑에 소속되었는데, 지난 4월에 왜적들이 부산포에 정박했을 때 김진명을 따라 부산진으로 가는 도중에 부산진이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 돌려 기장현으로 가 성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모두 흩어져 도망해 윤백년 또한 김진명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가 하룻밤을 보냈는데, 우연히 길에서 아비와 피나는 친척들을 만나게 되어 현 경기에 있는 운봉산으로 들어가 숨어 지내던 중에 산중으로 쳐들어온 왜적들에게 붙잡혀 형 복룡과 함께 부산진 성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형과는 떨어져 혼자 왜적의 배에 태워져 김해부로 가 며칠을 머물다가 율포로 왔고, 7일 새벽에 옥포로와 정박하던 중에 우리 수군의 공격을 받아 어쩌지 못하던 중에 서로 말이 통해 구해지게 된 것입니다. 윤백년이 말하기를 우리 수군의 철항과 장전, 편전이 비오는 듯이 쏟아지자 그것을 맞은 외인들은 즉시 바닥에 쓰러지고 피를 쏟아내어 흥건했으며 갈팡질팡하면서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산으로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소인은 말이 통해 산채로 구해지게 되었고 짐짝과 함께 가두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일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흉악한 무리의 악한 행위가 극도로 행해지고 있어 이미 남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사로잡혀갔으며 약탈당했으니 이곳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지경입니다. 신이 해안을 따라 지나는 곳의 골짜기마다 난을 피해 숨어있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바라볼 때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짐을 짊어지고 서로 이끌어가면서도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면서 슬프게 외쳐대는 모습들이 마치 다시 살아날 길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소리를 질러 외적의 자취를 알려주려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 참혹하고 슬퍼 보여 즉시 배에 태우고 싶은 마음이 일기도 했지만
그 수가 너무나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전장으로 향하는 배에는 이미 많은 군사로 가득 차 있어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태우고 갈 생각을 하고 부디 모두 흔적을 드러내어 적에게 포로가 되거나 피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을 거듭 당부한 후에 적들의 흔적을 쫓아 멀리 떠나온 일이 있었는데 파천하였다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노를 재촉해 돌아왔지만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어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난을 피해 숨은 지 오래되어 양식도 분명 다 떨어져 굶주림 속에 죽어갈 것이 틀림없을 것이기에 경상도 관찰사가 있는 곳에 공문을 보내어 마땅히 그들을 찾을 때까지 수소문해서 데리고 와 구해줄 것을 알렸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하는 장수로서 보호받지 못한 백성들이 난을 피해 어렵게 삶을 지탱해가는 처참한 모습을 목도한 이순신은 평상시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자신 본래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피난민들을 배에 태우고자 생각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들을 데리고 오지 못한 안타까움이 그대로 남아 장계를 작성하면서 그랬던 피난민들을 생각하며 붓끝이 떨리며 마음으로 울고 있었을 이순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순신은 적진포 해전 이후에 경상도 바다에 더 머무르면서 적들을 찾아 전투를 벌일 생각이었지만 선조가 파천했다는 뜻밖의 소식에 급격하게 침몰해가는 군사들의 사기를 도외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는 이순신 또한 크게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인데요. 그것은 선조 개인 안위에 대한 염려보다도 나라를 수호하려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도성을 비운 채 피난한 임금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었을 것입니다. 나락으로 빠져가는 나라를 구하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순신을 따라 나섰던 여러 장수들과 군사들의 목적에 대한 상실감은 더욱 컸을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1차 출전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이순신은 적의 전투 형태와 전리품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순신은 전장에서 군공으로 삼기 위해 적의 머리를 베는 행위들을 엄격하게 제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행동은 전투의 집중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살라 없애버린 외선이 40여 척에 이르는데 목벤 외적은 단 두 구뿐이어서 모두를 소멸하고자 했던 마음을 이루지 못한 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투를 치를 때 적선은 그 빠르기가 마치 나는 것 같았고 우리 수군을 발견하고 미처 달아날 상황이 되지 못하면 해안을 따라 일렬로 줄지어 도망하다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이르면 육지로 기어 올라가고는 했으니 이번 출전에 전부를 섬멸하지 못한 분함을 사귈 수 없어 칼을 어루만지며 단식할 뿐입니다. 외선에 실려있던 우리나라에서 약탈한 쌀 300여 섬은 굶주리고 있는 우리 수군의 격군과 군사들에게 각기 나누어 주었고 옷과 목면 등의 물품 또한 전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적들을 격파하려 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양하고자 했습니다. 대개 외인들은 붉고 검은색의 철갑을 두르고 뿔이 돋고 갈기를 세운 여러 색깔의 투구를 썼으며 금으로 장식하기도 한 여러 기괴한 장식을 달고 있어 기이한 그 형상은 흡사 귀신이나 짐승과 같아 보여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마치 귀신을 본 듯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전투를 벌일 때 순천부 소속 군사 이선지가 왼쪽 팔뚝 한 곳에 화살을 맞아 부상당한 것 외에 다른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형편은 전투 물자를 제대로 수급하기에도 어려운 지경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외적들에게서 다시 획득한 양식과 의복류 등을 끼니를 충분하게 잊지 못하고 입을 옷조차 마땅하지 않았던 군사들에게 먼저 배급한 것입니다. 조선 건국 후 200년 동안 전쟁 등의 큰 경험을 해오지 못한 조선인들에게는 전투에 이골이 붙은 외적들의 형상이 도깨비와 같아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니 그로 인한 심리적인 파급 효과는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괴물 집단에 맞서서 조선 수군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해 적들을 살상하고 경멸했으니 이순신이 이끈 조선 수군의 승리가 알려지면서 절대적인 패배 의식에만 젖어 있었던 조선 백성들은 다시 용기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로써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한 의병 활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순신은 장계에서 원균의 잘못된 행동을 명확하게 다시금 지적하게 되는데
그것은 옹균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이었던 것이 아니라 칼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전장에 임해 필사즉생의 정신을 신조로 삼았던 무장 이순신의 눈에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용납하지 못할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순신의 정신과 옹균의 행태는 처음부터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는데요. 더욱이 한 진영의 군사를 이끌어야 하는 장수임에도 판단과 인식이 직책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을 그대로 방치한 선조와 조선 정치의 부패는 바로 임진왜란을 초래한 근원적인 병폐였습니다. 다만 경상우수사 원균이 그 진영의 전선 세척을 이끌고 와서 전라자도 여러 장수들이 포획한 외선을 향해 화살을 쏘고 탈취해 그 과정에 우리 두 군사가 화살에 맞아 중상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잘못된 것은 주장인 우수사 원균이 휘하 군사들을 엄중하게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부 통솔을 흐트리는 이런 막심한 행동은 질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경상우도에 속한 거제현령 김준민은 바다에서 멀지 않은 그의 관내에서 연일 적과 교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주장인 원규는 김준민에게 급히 공문을 보내 빨리 합류할 것을 독촉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장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그런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초 이순신이 전라자도 수군을 이끌고 경상도 바다에 진입한 다음 날인 5월 5일에 전라자도 수군과 잔존에 있는 원균의 경상우도 수군은 당포에서 합류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원균은 그날 현장에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상도로 구원하러 올 것을 요청해 오던 원균이 그 첫 번째 작전 계획부터 뭉그러뜨린 것인데요. 경상도 바다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전라자도 수군을 먼저 안전지대로 안내하여 차후 전투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했음에도 전장에 임한 장수가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책임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기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로써 전라자도 수군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빠져 몰살해 버릴 수 있었음에도 외적을 피해 도망 다니는 행태를 반복한 것인데요. 이순신의 재촉을 받고서야 다음 날이 되어 달랑 전선 한 척에 몸을 싣고 나타난 옹균이었습니다. 그랬던 옹균이 자신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했음인지 이번에는 전장에서의 수칙을 깨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이미 아군이 포획한 적선을 빼앗아 궁궁으로 삼기 위해 돌발 행동을 서슴지 않은 것인데요. 당시 거제현령 김준민은 이미 경상도 관찰사 김수의 명을 받아 육지로 나가 성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외적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1592년 선조 25년 6월 28일 경상도 관찰사 김수가 서신으로 보고합니다. 경상 우수영에 조라포, 지세포, 율포, 영등포 등의 진이 이미 지키는 군사 한 명 없이 텅 비었는데 거제현령 김준민만 성을 지키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우수사 원규는 수군의 대장이지만 여러 장수들과 함께 육지로 피신하였으며 우후 우웅신에게 창고를 불사르게 하여 200년 동안 비축해온 물건들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조라포만호 박붕은 강굿을 알 수 없고 초계군수 이유검과 의령현감 오웅창은 패장의 책임을 물어 이미 효시하였으며 웅천현감 허일, 계령현감 이희급, 선산부사 정경달, 상주목사 김해, 문경현감 신기론 등은 모두 도망해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같이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김준민을 옹교는 자신 책임은 망각한 채 다그치고 있던 것인데요. 1597년 정의는 외적이 재침략이 시작되기 전에 외적의 강개임을 간파한 이순신이 움직이지 않자 자신의 명을 듣지 않았다 하여 이순신을 옥에 가두기 전에 선조가 말합니다. 이순신을 용서할 수 없다. 무장이 어찌 조정을 업신여긴다는 말인가? 그의 이사내가 아랍니다. 임진년에 옥포해전 등을 치르고 온경과 함께 이순신이 천천히 장계를 올리기를 약속했는데 이순신이 몰래 밤을 틈타 혼자 장계를 올려 자신의 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온균이 그로써 원망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온균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원균은 왜 장계를 함께 작성할 것을 요구한 것인가요? 이순신이 장계에서 언급한 대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기록될 것을 염려한 때문인가요? 장계는 전투를 지휘한 장수가 그 경과와 결과에 대해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투를 수행한 지휘관의 의무이면서 내용 작성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의논하면서 그 내용을 타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인데요. 때문에 이순신은 장계를 작성함에 있어 경상우수용 수군이 외선 5척을 격파했다는 종합적 전과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원균이 알아서 할 바로 그 영역을 넘어서지 않았던 것인데요. 원균 또한 한 진영의 장수로서 해당 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장계를 올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장계는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라 어민이 조종으로 보내져 여러 사람들의 눈과 입을 통하게 되는 것이기에 누가 누구의 공을 가로채 거짓된 사실을 기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양자 대조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더욱이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이었는데요. 이순신은 장계에서 앞으로 왜적을 막을 방책에 대해 말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적을 막는 계책으로 수군이 진영을 갖춰 공격과 방어를 하지 않고 육지에서의 전투와 수송전을 준비함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국가의 기반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도적대 소굴이 되고 말았으니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만약 배를 타고 전라 좌도를 침범해 온다면 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해전을 통해 막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육로를 통해 침범해 온다면 본도 수군의 여러 장수와 군사들은 전투에서 사용할 만한 말 한 마리가 없는 상황이니 대응할 계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인이 생각하기로는 순천 돌산도의 백야곡과 흥양 도양장에 말 키우는 곳에 전장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말이 여러 마리가 있으니 그중 우수한 말 몇 마리를 골라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살찌게 먹여 기르고 훈련시킨 다음에 전장에 나간다면 승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생각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시급한 상황이기에 전라도 관찰사에게 그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상도 땅에서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돌아온 이순신은 적이 전라도로 침범해 올 것을 대비해 해전뿐만 아니라 수군을 동원하여 육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그동안 북방으로부터의 침략에 대응해 오던 조선은 육전 중심의 군사 전략을 유지해왔고 을매해변을 겪은 후였음에도 외국의 대대적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 전략 수립에는 소홀히 해왔습니다. 때문에 함선을 모아 규모를 이룬 진영을 갖춰 적과 해상에서 교전하여 차단하는 형태의 해상 전략은 수립하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이순신의 전라자도 함대가 경상도 바다로 가 외적을 경멸한 해전들은 그런 해상 전투의 시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외적 침략 초기에 경상도 수군들이 그와 같은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전란의 참혹함을 더 키운 첫 번째 원인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선과 악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해 양심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협소하고 굴곡되어 있는 자들이 관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반드시 큰 환란을 겪게 되거나 백성들의 삶은 나락에 빠져들어 피폐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어갔다는 것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군주의 의식과 그에 따른 행태가 국가 사회를 좀먹는 기회주의자들이 주변에 빼곡히 들어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은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파리가 들끓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는 지금의 시대로 해서 다를 것이 없는데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되는 자연의 이치는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1592년 외적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조선 사회가 이미 침입해도 될 만한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조선의 중앙 정치는 이미 부정함과 부패로 얼룩져 시대의 건전한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고
그런 중앙 정치를 그대로 답습한 지방 관리들 역시 분파의 이익에만 골몰해 있어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꾸려가야 하는 최선의 가치를 망각하고만 있었으니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대부분 몰입애들은 일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모조리 도망했던 것입니다.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외적들에 맞서 쓸쓸하게 죽어간 몇몇의 관리들과 백성들의 한은 지금도 혼백으로 살아남아 이 나라를 지키는 초석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만일 외적들이 부산으로 접근해 오고 있을 때나 부산 등지로 상륙하고 있는 초기에 경상우수사 원군과 경상자수사 박흥 등이 이순신이 말한 바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대우를 지어 외적들을 공격했다면 그 임진왜란의 양상은 말할 수 없이 달라졌을 것이고 조선의 역사도 지금과는 다른 내용으로 새롭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선조 행렬이 임진강을 넘어 개성부에 들어서면서 외적이 추격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덜게 되었는지 선조가 일찍이 피난길에 나서게 된 책임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직 선조가 고집하여 벌어지게 된 일이었음에도 잘못된 일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하게 된 것인데요. 이산희와 유성룡이 영의정과 자의정으로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선조가 피난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아 지금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산해와 유성룡을 파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조는 먼저 이산해를 파직하고 유성룡을 영의정으로 삼았지만 유성룡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영의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전란 중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 피난하는 와중에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의 정승자리가 마치 비바람에 낙엽이 너풀거리듯이 공중을 떠돌았으며 사람을 보내 경상도 전라도에서 군사를 징집해와서 구원할 것을 재촉했지만 오지 않는 군사들을 기다리느라 남쪽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경상도 성들에는 모두 도망하고 지키는 군사가 없어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디에 가서 군사를 모집해 변변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하고 굶주려가면서 그 먼 길을 이동해 외적들을 막으라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상황인식인데요. 그때 전라도 관찰사 이광은 조정의 독촉을 받아 신변의 불안함을 느끼면서 각기의 진영에서 차출해 오기도 하고 정리되지 않은 귀신들이 난잡하게 존재하는 군적을 뒤져 전장에 세워두는 것조차 부적절해 보이는 남자의 형상을 한 사람들까지 여기저기서 끌어모아 이끌고 올라가다 공주에 이르러 임금이 이미 피난하고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철수하여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즈음 기록들에서는 어디에서 몇만 명의 군사를 또 어디에서 몇만의 군사를 동원했다고 하고 있지만 보고하는 과정에서 규모를 과장하는 문서상의 허울일 가능성이 많은 이야기들인데요. 이 당시 전장에 나서 모든 사람을 군사라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정기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은 몇 되지 않고 대부분은 갑자기 징집되어 이끌려 나온 농민병들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외적이 부산 등지로 상륙해 거칠 것 없이 북진해 올 때 상주를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이 일을 순변사로 삼아 외적들을 막아야 하는 임무를 주어 내려보냈지만 그나마 먼저 모여 이 일을 기다리고 있던 얼마 되지 않는 병력은 외적들의 존재가 가까워지자 모두 도망에 흩어져 버렸고 도착해 모여있는 병력이 없음을 확인한 이 일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억압적인 방식을 동원해 밤새 인근 마을들을 모두 뒤져 농민 수백 명을 모으는 것에 그쳐야 했습니다. 더욱 다급해진 이 일은 창고의 곡식들을 털어내어 그것을 미끼로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수단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그 수는 6천 명에 불과했는데요. 이 6천 명도 많이 부풀어진 수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외적이 정규군을 상대해 막아낸다는 것은 허황한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상조 방어선이 뚫리자 적들이 서울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에는 충주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정하고 신립을 삼도 순변사로 삼아 내려보냈는데요. 이때에는 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모든 힘을 쥐어짜듯이 하여 병기고에 있는 무기를 모두 꺼내가게 하고 조종신하 한 사람마다 한 표씩의 말을 바치게 하여 내주었으며 기록대로라면 서울에서 함께 떠난 군사가 8,000명, 충주 인근에서 징집한 군사가 8,000명이었으니 합해야 1만 6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서울을 지키기 위해 병조가 나서서 징집한 인원이 4,500명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행주대첩에서 권율은 2,300여 명의 군사만을, 진주대첩에서 김시민은 3,000명의 군사와 함께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592년 6월 초에 서울을 탈환하라는 선조와 조정의 명을 받고 전라도 관찰사 이광을 중심으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군사를 징집해 다시 북진하여 용인에 이르게 되는데, 이 당시 기록으로는 이때 동원된 군사가 10만이니 8만이니 하고 있지만 그때의 현실을 살펴보면 임금 앞에서 너무나 과장된 발언의 기록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의 수가 몇이었던 하삼도에서 모여들어 용인까지 진출했던 조선의 군사들은 겨우 1,500여 명 내외의 왜적들 기습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무너져 모두 주랭랑을 놓게 됩니다.